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는 지구가 황폐화돼가는 와중에 인류의 새로운 터전을 찾기 위해 우주로 떠나는 내용이죠. 그 영화에서 3번이나 낭송돼 더 유명해진 딜런 토마스의 시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마세요. 노인들이여 저무는 하루에 소리치고 저항하세요. 사라져가는 빛에 대해 분노하고 또 분노하세요. 인터스텔라에서는 노인들이여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서 말한 올드 에이지는 사실 시간이 갈수록 소중한 걸 잃어가고 있는 모든 일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밤을 순수히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이 시를 보면 저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생각이 납니다. 이대로 인구가 감소하고 국가가 소멸해가는 과정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는 저물어가는 하루에 사라져가는 빛을 향해 저항하고 분노하고 있는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언해 놓고도 여전히 미시적인 대책들만 쏟아내는 현실. 영화에서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하계를 건너지는 못하더라도 국가 비상사태에 걸맞은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는가? 늙어가는 나라 대한민국의 빛이 또 하루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멸하는 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고 내일 별책 부록 시간에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라는 책을 서울대 이철희 교수와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가 참 생각해 볼 게 참 많습니다. 오늘은 6월 28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 또 토론하시는 날이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세 가격 1년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2법이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긴다. 이걸 또 폐지하자라고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시행 4년째를 맞은 임대차법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토론해 보시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 길거리에서 이 탕후루 가게 정말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탕후루 가게가 점점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행이 끝나가는 거죠. 또 다른 간식들, 디저트는 또 빠르게 생겨나고 없어지고 있는데요. 그 디저트 지형도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유행이 빠른가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오늘도 빠지지 않고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탄광만 350개가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단 3곳만 남아있고요. 이마저도 폐광을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국내에서 가장 큰 탄광인 태백 장성광업소가 이제 문을 닫고요. 내년에는 삼척 도계광업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청정에너지가 요구되면서 수요가 줄고 있고요. 안전 문제, 인력난, 자원 고갈 등등이 겹친 탓이죠. 그래도 참 우리나라 국가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발판 또 에너지원이 되어졌던 이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무연탄이 생산이 되고요. 연료로 사용하는 암석을 2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석유 말고 연료로 사용하는 암석을 2글자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은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2대12 권소현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이라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요즘에 그 서울 지역 그 부동산 좀 다녀본 분이 계시다고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부동산 시장들을 조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어때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부동산 기자도 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부동산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눈에 좀 보이는 편이었는데요. 와, 이게 지금
줄을 서가지고 집을 봐야 되는 약간 그런 현상들이 저게 그 신문 지면상으로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뭐 10팀씩 그거 한 3년 전에 이렇게. 신문에 많이 났던 네, 얘기인데. 네.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실제로 집을 좀 돌아볼 때 예. 같이 움직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오세요. 네, 시간에 맞춰가지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 저희 가족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한 2-3 팀이 같이 짝을 지어가지고 집 하나를 보러 다니고 그 이제 코스가 쭉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같이 차를 이렇게 타고 움직이면서 집들을 쭉 투어를 하는 이렇게 하고 다 돌고 나면은 이제 그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분이 다음 팀이 언제 오게 돼 있으니까 네, 빨리빨리 뭐 이렇게 불안감을 일단 자극하는. 뭐 생각해 보시고 오늘 중으로 연락을 주시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가계약금 네. 얼마라도 걸고 맞아요. 가세요. 또 이렇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 가계약금을 먼저 걸어라 뭐 이런 말씀들도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하시는데 또 재미있는 게 또 마음에 드는 집이나 좀 괜찮다 싶은 집은 계좌 번호를 안 줘. 집주인께서 안 주시는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집을 알아보러 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침에 뭐 그 집이 나가서 못 보게 됐다. 사실은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뭐 진위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꽉 믿고 그랬던 것들은 아닌데 실제로 같이 봤던 집에 뭐 이런 것들이 뭐 나갔다라는 말들을 하면은 사실은 이제 조금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약간 조급해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생기고요. 이게 확실히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근데 사실 이게 서울만의 일입니다. 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전혀 체감을 못하는 거. 매도자 매도자 우위. 우위. 매도자 우위. 예. 이게 서울만의 일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저 아는 분도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파기 당했대요. 그 가계약금을 네, 걸어놨는데 빌려주고 가계약금 2배 줄 테니까 나 이거 더 비싸게 팔겠다. 야 이게 근데 3년 전에 우리가 네. 들어봤던 얘기인데 최근에 한 2년 정도 약세장을 겪고 나서 시장이 또 많이 바뀌고 있고 근데 또 이거는 강조드립니다만 또 서울 일부 지역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전세 가격은 어떨까요? 최근에 전세 가격도 그 기사를 보면은 이것도 역시 서울 지역입니다. 58주 연속 올랐다고 그래요. 맞아요. 이 전세 가격, 송일아 기자. 뭐 아파트 매매가 다 계속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수도권과 지역의 차이는 또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뭐 전세가 왜 이렇게 오르냐 뭐 이유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급 물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수요는 점점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계속 전세를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또 게다가 그 작년에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이제 아파트가 아닌 곳보다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를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수요가 이쪽으로 쭉 몰리면서 공급은 주는데 수요는 더 커지면서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금리가 인하가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금 더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지불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지금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서울하고 지역하고는 좀 체감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죠. 그렇죠. 실제 숫자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야기해봐야 될 게 그 정책 대출 상품, 신생아 특례 대출, 이것도 이제 전세 대출이 가능하니까 이게 과연 전세 가격을 상승으로 부추긴 거냐? 이것도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그 권소연 최근에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님 박상호 장관이 전세값 상승 요인으로 3가지를 꼽았거든요. 네. 전세 사기, 그리고 임대차 입법,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 이렇게 3가지를 꼽았는데 이게 이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나라 집값이 급하게 오른 그 기간을 보면 전세 대출이 이유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세 대출 상품이라는 게 2015년부터 조금 활성화가 됐는데 나오기는 2014년부터 나오긴 했지만 그때 이제 전세값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들이 일단 수입은 없지만, 그러니까 수입은 있지만 자산이 없는 경우들은 보통 옛날에는 이제 빌라 아니면 뭐 옛날엔 반지하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이랬었어요. 근데 전세 대출이 이제 가능해지고 이러니까 일단 이제 좀 한 단계 높은,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10평대 살고 싶고 20평대 살 거 30평대 살고 막 이러면서 전세 수요들이 이렇게 몰리니까 그러니까 이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따라서 이제 집값도 올라가고 왜냐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이 올라가면 이제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여력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집값이 오르고 그걸로 인해서 또 전세 가격이 오르고 뭐 이런 약간 이제 순환 고리가 좀 형성이 됐었는데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거는 태어난 지 2년 이하의 신생아가 있는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잖아요. 금리가 굉장히 저렴해요. 이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버팀목 대출인데 이게 최저 1.1% 그리고 뭐 높아봤자 3.0%거든요. 최대 3억 원 이내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어쨌든 이제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조건이 좀 까다롭거든요. 뭐 그러니까 수입 조건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뭐 주택 가격, 그러니까 전세 가격 뭐 이거 제한도 있고 이래서 좀 조건이 까다롭긴 한데 지난 4월 말까지 신청한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1조 2천억 원 정도니까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공급 그리고 저는 이제 금리 요 두 가지가 큰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는 또 부인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사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네. 영향이 분명히 있기는 있을 텐데 네. 애초에 이 정책을 왜 했냐? 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게 아이를 낳은 가정에 대해서 좋은 거주 환경을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주거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면서 좀 더 이제 저출생 문제에도 좀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의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행한 대출들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줄 테니까 좋은 환경에서 아이도 낳고 잘 살아라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실행을 한 정책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전세금을 좀 밀어 올렸다라고 정부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악의에 안 맞다. 이게 정책의 아이러니죠. 목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이게 국토부에서 할 뭐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사실. 또 한켠에서는 부동산 가격도 안정을 시켜야 되는 거고 저출생 현상도 좀 해소를 해야 되는 거고 좋은 주거 환경도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 한 서너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 토끼가 저기 하늘 높이 막 뛰어오르고 있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임대차 2법입니다. 그 박상호 국토부 장관도 최근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임대차 2법 이거 폐지해야 된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많이 엇갈리거든요. 찬반이 어떤 이유로 엇갈리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분이 서로 미루나요? 사실은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전세 세입자들의 거주 안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 임대차 2법이 지금 실제하는 법안이잖아요. 근데 이 실제하는 법안, 그 법률 관계를 정해주는 이 법안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이후에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임대차 입법이라는 게 전세금을 어쨌든 캡을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부 집주인들이 4년치를 한 번에 올린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움직였느냐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어떤 전세금의 캡을 없애버리면서 더 큰 전세금 폭등을 부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핵심 요지는 그거 같아요. 이제 시장 가격이란 걸 인위적인 정책 그 법률로 지금 억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왜곡, 가격의 어떤 기능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실제로 보면 가격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법률이나 이런 것 규제 같은 것들이 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탄력적인 가격 결정 능력을 좀 저하시키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났을 때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뭐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거를 막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가격이 떨어진다 아니면 수요가 급감했다 이랬을 때는 이제 이 가격이 역으로 이제 조정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가격 기능이 부동산 전세금의 어떤 건전한 결정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규제가 막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은 이제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사실 또 이제 그게 없으면은 더 높은 전세금을 이제 뭐 밀어 올릴 수 있다. 또 그리고 일부 부동산 어떤 업자들이나 집주인들의 어떤
뭐 횡행하는 어떤 이런 좀 뭐 강력한 뭐 전세금 상승 뭐 이런 인상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은 사실 좀 법안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을 좀 갈리는 거죠. 이게 임대차 3법이라고 처음에 이제 같이 만들어졌었는데 비슷한 시기였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는 빼고 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계약해놓고 한 번 더 연장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집주인이 거부할 권리가 이제 직접 들어와서 살지 않는 이상은 거부할 권리 없도록 해서 4년간 살도록 하는 거고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을 할 때 임대료 5%까지만 올리도록 하는 그 두 가지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지금 정부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생각이? 네, 저는 예.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소연아 기자. 네. 다른 것보다 일단 도입이 이제 4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한번 도입을 했으면 최소한 2번 정도의 사이클은 돌아야 되는 게 그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당국자들이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뭐 어떻게 했다고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폐지하는 게 맞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뭐 이미 폐지해야 될 지금 명분도 부족할 뿐만이 아니고 폐지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렇게들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거기 의견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아니 도입했을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처음에 도입됐을 때 이걸 억지로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사실은 약간 저하시키는 정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을 했으면 조금 수정을 해가면서 보완을 해야지 갑자기 폐지하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 혼란스러워갖고 집 사겠냐고요. 근데 지금 임대차 입법 폐지론을 맞아요. 이제 거의 국토부 장관이 공식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우려들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4년 차가 됐는데 그러면 이 한꺼번에 4년간의 그 전세자금, 그러니까 전세금 올린 거를 한 번에 반영해서 전세금이 폭등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우려인 건데 기본적으로 전세값이 하락할 때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전세값이 급등한 시기에는 뭐 이 한 60% 안팎까지 올라가고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법보다는 4년 지나서 만약에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올리려고 해도 그때 전세 시장이 가라앉아서 만약에 4년 전에 비해서 전세값이 비슷하거나 낮다면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도입할 때부터 이런 부작용은 좀 알고 있었고 논란도 있었고 이런데 어쨌든 도입을 했고 도입한 이후에 지금 4년 차가 돼서 이게 걱정돼서 폐지를 한다.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사실 정책이라는 게 뭐 그 한 4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착이 됐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세가 만기가 1년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도 네. 그 세입자들의 좀 주거 안정권을 위해서 노태우 정부 시절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하면서 2년으로 늘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초기에 뭐 전세값 굉장히 급변동하고 좀 혼란을 겪었지만 그게 이제 2년으로 정착이 됐고 그게 이번에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게끔 되면서 어찌 보면 이제 4년이 된 건데 이거는 그 시장 상황에 따라 이 법을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인 거기 때문에 저는 주거 안정권 면에서는 좀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딱 만 4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7월이면 이제 5년 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존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사람도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집주인들이 이 계단을 한 층 높이는데 껑충 높이지 않을까라는 염려들이 이제 드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제 이게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때도 그랬고 맨 처음에 그때 이 법안이 도입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전세를 내놓을 때도 그랬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주거 단지별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결국은 이게 그 공급과 수요 문제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수요가 되게 많은 지역,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뭐 신축 아파트 아니면은 뭐 학군이 좋다든지 아니면 교통이 편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아파트는 사실은 뭐 이런 법안이 없게 되면은 진짜 그 4년치 한 번에 올리는 게 좀 가능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기존의 전세금 그 부동산 시세 같은 거 보면은 기존의 전세 시세라고 적힌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통계적으로 조금 약간 혼동을 하게 만드는 게 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과 이 5% 이 캡 때문에 기존의 이 계약이 재계약된 경우가 그게 가격 그 통계 가격에 반영이 돼서 이 단지의 가격은 이를테면은 한 뭐
7억이다, 8억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 매물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약 갱신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만 7, 8억이 있고 나머지 매물은 뭐 9억, 10억 이렇게 올려가지고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제로 전셋집을 구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현상들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아마 저도 아마 옛날에 이제 이런 숫자들을 보면서 이게 왜 차이가 날까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런 착시 효과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이게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주택 시장이 지금 공급 부족으로 굉장히 침체를 겪고 또 전세금 계속 상승하는 추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살고 싶은 동네는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이게 만약에 이제 근데 반면에 사람들의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 이런 데들은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이제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세금을 얼마를 돌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계약갱신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쭉 살아왔던 이 가격이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은 돌려줄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새로 전세를 내놔도 내 돈까지 태워가지고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네. 그러면 좀 어려워지는데 이런 문제들도 사실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지역별로 수요가 좋은 지역에 전세금 상승 그리고 수요가 안 좋은 지역의 역전세난 이런 부분들을 양자를 좀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법의 변동을 크게 준다? 저는 조금은 이게 혼란을 실제로 좀 가중을 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4년 차가 넘어가는 기존의 계약들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들 갱신은 혹은 신규 계약을 맺을 것인가를 네. 봐야 되는데 그동안 못 올렸던 것도 또 한 번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지역별로 국면이 좀 다른 거죠. 네. 예. 근데 데이터를 좀 보면 그 부동산 R114에 따르면 다음 달에 이제 2년 전에 갱신권을 사용했던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에 거의 한 4,780일 거의 5,000건에 달하는 이제 그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거든요. 이게 다음 달에만 이제 갱신과 신규를 합쳐서 새로 계약서를 써야 되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에 이게 5분의 1이 넘는 수치래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전셋값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고 게다가 문제는 이게 지금 자재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뭐 PF 부실 위기가 이제 계속 불거지면서 주택 공급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만나면 아무리 이제 전문가들은 그래요. 이게 그 계약갱신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2022년 하반기 이후에 금리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갱신권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게 전셋값 상승 추세와 맞물리게 되면은 훨씬 그게 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몰리는 데는 엄청 크게 전세가가 오를 것 같고 이제 아닌 데는 오히려 더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더 또 양극화가 예, 예. 되는 이게 약간 수정 보완하자는 입장도 있나요? 이게 너무 우리가 딱 이제 2+2 어. 거기에 인상폭은 5%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집주인들의 부담감도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제 전세 가격을 실거래가를 보면 막 2억 3억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러니까 그 폭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전세 기간을 뭐 3+1년을 하거나 예를 들어 학군지 같은 데로 이사를 가면 내 아이가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얼마가 남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유연하게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이제 인상률도 5%가 너무 타이트하다. 그래서 이 실거래 가격이 뭐 몇 억씩 차이가 난다 그러면 한 그걸 10%로 좀 넓히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저는 또 그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이게 2022년에 도입한 건데 2022년이 딱 2020년에 이 임대차 3법을 도입을 하고 2년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요때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발동되던 시점이었는데 요때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때 정부가 이걸 도입한 것도 이 제도 때문에 뭔가 약간 혼란이 일어나고 이제 그 세입자들이 뭐 주거 안정권을 보장받지 못할 것 같아서 상생 임대인 제도를 도입해서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원래 2년을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조정 지역에서는 이 요건을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5% 이내로 올리면. 근데 이게 지금 올해 말에 일몰이 되거든요. 근데 요것 때문에 사실 이제 5%가 착한 임대인을 선택한 이제 집주인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올해 연말에 일몰이 되니까 이거를 좀 연장해 주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제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긴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시장에 정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치면 이런 제도를 좀 연장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의 또 의견 들어와서 김동희님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이사 간다고 했는데 바로 전세금을 못 준다고 하네요. 집이 나가야만 된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이런 이야기도 보내주셨고 이영규님은 온갖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주니 저금리가 아니어도 집값이 오르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보내주셨고요. 원영봉님 모든 정책이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니 지방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라고 또 이렇게 한탄도 보내주셨고요. 김현우님은 큰 틀로 문제를 분석해 주셔서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복잡한 듯 보이고 가볍지 않은 문제였는데 들으면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라고 또 칭찬도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 되는데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넘어갈게요. 두 글자입니다. 오늘은 정답. 검은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리던 이것입니다. 문상식 님이 검은 다이아몬드라고 했었죠. 국내 최대 탄광이 폐광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하겠네요 라고 하면서 또 정답도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3곳 남은 탄광도 또 하나 둘씩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가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막장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뭐 싸우는 모습들이 언론에 보도가 될 때 막장이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쓰기도 하고 막 개연성 없이 갑자기 뭔가로 치닫는 드라마를 볼 때도 막장 드라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게 광부분들에게는 참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과거에 이 탄광공사 사장이 숭고한 산업 현장이자 삶의 터전인 만큼 이 막장이라는 표현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또 호소한 일도 있었고요. 이걸 캐내기 위해서 막장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탄광에서 캐내기도 하고요. 그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8540님이 두 분 형님들이 정선 나전 탄광에서 일하면서 동생들 공부 가르쳤네요. 형님들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감사의 문자를 또 보내주셨네요. 탄광에서 일하신 분들은 일하고 난 다음에 목에 낀 먼지를 씻어내야 된다면서 삼겹살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 기름으로 씻어내야 된다. 뭔가 연유를 또 찾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간식, 디저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이게 또 자영업 트렌드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고 한동안 엄청나게 열풍이 불었던 탕후루. 네. 혹시 기자분들은 탕후루 드셔보셨나요? 먹어봤죠. 아이들 때문에 먹어봤는데 네. 먹으면서 치아가 일단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이빨이 깨져가지고 크라운 치료를 받고 나서는 네. 이제 아이들도 이거를 먹게 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워낙 이제 한동안 초등학생들 마라탕 먹고 디저트로 탕후루 먹고 이런 게 국룰이었던 시기가 있어서 그래서 마라탕후루. 네 맞아요. 챌린지도 있고 뭐 그랬죠. 다른 분들은 혹시 이거 즐겨 드시진 않고요? 저는 즐겨 먹어요. 송이랑 이제 네, 좋아하는구나. 저는 즐겨 먹는데 요새 네. 딸기가 별로 맛이 없어서 딸기가 가장 맛있거든요. 요새는 그래서 자주 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시멜로까지 이제 꽂혀갖고 나온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거 볼 때는 조금 어떤 죄책감이 느껴지기는. 별의 별거를 다 꽂아서 네. 이제 설탕 발라서 이렇게 또 투명하게 해서 팔더라고요. 또 보기도 예쁘고 실제로 이제 설탕이 막 범벅돼 있으니까 맛도 그렇죠. 있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정작 이 탕후루 매장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고요. 이게 유행이 끝나서 그런가요? 이게 아무래도 우후죽순 가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탕후루의 주요 소비층이라고 할 게 결국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룰을 따라가는 그분들이 많이 있는 학교 근처랄지 아니면은 이제 번화가 상점이랄지 이런 쪽에 지금 포진을 하는데 사실은 한 집 걸러서 또 비슷한 가게가 있고 하면은 사실 경쟁이 계속 붙고 그러다 보면은 폐업 수준을 좀 밟는 곳들이 많은데 이 탕후루의 인기도 사실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작년부터 계속 열풍이 있었고 그래서 중간에 한번 꺾일만 하니까 갑자기 또 챌린지가 등장을 하면서 이 탕후루의 인기를 한번 또 끌어올려주는 이런 효과들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탕후루를 그냥 탕후루 매장에서 파는 그 실제 탕후루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최근에. 그래요? 네. 약간 아기가 어려서 그래. 아직 네. 탕후루 사달라고 할 나이가 아니어서 그래요. 아이가 아직 말을 못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나이기도 하고 다행히 이제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랑 이제 아내랑 둘 다 이제 단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네. 탕후루를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렇지만 옆에서 이제 딱 그 생긴 것만 봐도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아 너무 달고 그래서 이거 먹다 보면은 금방 물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 탕후루 가게들이 경쟁과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조금은 지금 주춤한 모양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들을 봐도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뭐 밝힌 데이터들을 보면은 뭐 이달만 봐도 이달 들어서 한 17일까지 뭐 한 보름 정도 기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한 34곳의 탕후루 가게가 뭐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작 전국에서 뭐 34곳 이렇게 보는데 전국에 있는 탕후루 가게가 한 1,5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500개 중에 34곳, 40곳 정도가 갑자기 보름 만에 폐업을 했으면 사실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지금 인기가 흔들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탕후루 가게 많아지고 그 꼬치라고 해야 될까? 그 쓰레기 때문에 네. 정말 사회적 문제가 됐었고 네. 심지어 지난해에는 특정 탕후루 프랜차이즈 사장님이 국정감사장에 불려나가기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막 열풍이 불었었는데 야 이게 한 1년? 네, 1년 좀 넘었는데 이제 유행이 또 이제 180도 달라졌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게 비단 탕후루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죠. 반짝 인기를 끌다가 또 그 매장 이제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이제 사라져가는 것들. 그런 간식들이 뭐 예를 들어 대왕 카스테라, 카스테라. 뭐 벌집 아이스크림, 똥카롱 뭐 저는 사실은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금방 인기를 끌었다가 뭐 금방 식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유행이 빨리 돌아가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네. 제가 작년에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인상 깊게 이제 읽었는데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도파민을 추구하는 그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마라탕이라든가 탕후루 뭐 이제 똥카롱 같은 것들이 미각을 굉장히 강렬하게 자극하는 음식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도파민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던 거고 근데 이게 또 오래 가진 않아요. 도파민이 이제 만족이 되면 금방 또 식고 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다른 이제 대상을 좀 찾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그 유행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SNS의 용량이 우리 뭐 많이들 하잖아요. SNS 다들 한 2-3개씩 할 텐데 여기 보면 핫하다는 이런 이제 뭐 간식 같은 거 먹으면서 또 이게 예쁘고 뭐 특이하고 이런 거 올리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뭐 그걸 통해서 시각이라든가 뭐 호기심을 자극을 받고 왠지 이런 거 모르면 막 요새 트렌드에 뒤처지는 느낌? 그러니까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이런 이제 욕구를 좀 느끼게 되고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업을 하냐, 브이로그업을 하냐, 틱톡업을 하냐. 그러니까 이런 SNS에 올릴 만큼 뭔가 핫한가 이런 게 이제 이런 간식 유행에 성공하는지 그렇죠. 여부가 된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이제 뭐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아까 도파민이랑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게 계속 변형이 되고 진화하고 거의 재창조 수준으로 그러니까 탕후루도 보면 이제 아까 마시멜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오이를 쓰기도 하고 뭐 가래떡, 인절미 굉장히 약간 창의적인 이 탕후루들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국인들의 이 창의성이 또 이런 데서 발휘가 되네 이런 느낌 좀 들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이게 확 떴다가 이게 또 오래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충족이 되면 바로 다른 이제 자극적인 음식으로 찾아가는 그런 게 좀 요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특히 또 트렌드에 민감하기도 하고요. 2926님이 저 아는 분이 이번에 탕후루 가게 폐업했는데요. 유행 초반에 창업해서 매출이 엄청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영업 트렌드 시간도 창톡의 노승욱 대표랑 자주 갖고 있는데 진짜 선수분들은 초반에 창업을 그쵸.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딱 먼저 캐치를 하고 초반에 확 아직까지죠. 걸고 권리금 받고 넘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업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뒤늦게 권리금 주고 들어가고 했다가 이제 정리하고 나오시는 참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좀 유행을 타는 그런 디저트들을 보면 네. 시각과 청각을 다 사로잡아야 하거든요. 탕후루가 거기에 맞아요. 완전히 이제 적합한 애예요. 그래서
이제 그 ASMR. 형형색색의 그 너무나 영롱하고 아름다운 과일들 보기도 색깔에. 예뻐요. 사진 찍으면 참 예쁘게 그리고 나옵니다. 저희는 딸내미가 너무 이 도파민 중독이어가지고 항상 이러고 다니거든요. 아, 근데 저는 친구들이 이게 많이 너무 하잖아요. 싫어. 그게 뭐예요? 이게 이 소리. 그러니까 탕후루가 아사삭하게 날 때 나는 그 소리가 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보기도 좋아야 되고 소리도 좋아야 되고 그거에 딱 최적화된 오감 만족. 그렇죠. 디저트가 이제 탕후루여야 되고 이게 SNS에 너무 아이들이 많이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제로 콜라 주세요 하면서 탕후루를 또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 거를 싫어하면서 탕후루를 먹는 게 이게 바디 프로필도 찍어야 되고 이 디저트 프로필도 찍어야 되는.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양립할 이거를? 수 없지만 둘 다 해야만 하는 어떤 시대적인 근데 이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요새 자극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자극 저렇게 양극화. 도파민을 추구하면서 한쪽에서는 디톡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탕후루를 많이 먹으니까 너무 당 섭취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제로 콜라 먹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완전 양극화가 되고 또 있더라고요. 운동하러 가야지. 그렇죠. 오운완 최근에는 이런 뭐 쓰고. 이 탕후루의 모든 요소를 잘 살리면서 당만 빠지게 그 설탕을 안 쓰고 대체당분을 쓰는 네. 경우도 있고 아.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무설탕 탕으로 나와가지고 맞아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무설탕, 뭐 약간 그 양립할 수 없는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얼음을 잘 얼려가지고 이렇게 얼음을 얇게 코팅을 하면 그게 약간 탕후루랑 비슷하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당도는 과일로 다 이렇게 보충을 하고 그 모양은 얼음으로 내는 이런 식의 탕후루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유가 좀 많이 되면서 사람들이 절충점을 좀 찾아가는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신기합니다. 자칫 잘못하다 녹겠네요. 네, 아유 빨리 먹어야 되죠. 네, 사진 빨리 온도가 찍고. 정말 중요해요. 네. 여름철 돼서 빠지지 않는 디저트가 있습니다. 바로 빙수. 그런데 이게 빙수가 정말 이제 맛있다, 예쁘다라는 건 SNS에 많이 공유가 되는데 언론 뭐 신문지면 많이 나오는 건 항상 이맘때쯤이면 호텔 빙수 가격이 늘 기사로 빠지질 않아요. 올해 혹시 얼마짜리 빙수까지 보셨나요? 이게 뭐 직접 드셔 보셨나? 아니면 이제 기사로만 보셨나요? 기사로만 네, 봤죠. 이거 어떻게 기사로만. 먹나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은 얼마입니까? 제일 비싼 게 13만 원대였던 13만 거 같고 이게 그 애플망고 빙수의 시초인 그 호텔은 10만 원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수대야 많은 거 아니고 네. 아 그렇죠. 그래도 한 두세 명이 먹을 수 있는 한 2, 분량. 3인분 정도 네. 되는 게 보통 그 망고 빙수가 그렇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국내 특급 호텔의 빙수의 그 단품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간 거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베이커리나 카페에서 파는 망고 빙수도 기본이 한 2만 원은 다 넘는 것 같고. 근데 같은 빙수인데 여전히 이제 몇천 원대 팥빙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양극화가 그렇죠, 심화되는. 그렇죠. 예. 전 사실- 아직 13만 원짜리는 못 먹어봤습니다. 그렇죠. 먹어봤다 그러면 아마 이제 또 이제 물론 이게 소비 여력이 많은 분들 입장에서 그 정도 또 소비를 해야 경제도 사실은 돌아가는 거긴 해요.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13만 원짜리 빙수가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이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그게 또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서민들이 빙수를 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항상 또 이게 이슈가 됩니다. 근데 이게 소비 차원에서 보면 항상 또 이렇게 양극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돈 있는 사람이 비싼 걸 먹고 돈 없는 서민이 뭐 싼 팥빙수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요새는 평소에 뭐 요새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고 외식 물가가 비싸니까 그냥 점심 도시락 싸서 먹고 편의점에서 간편식으로 때우면서 아낀 돈으로 한 번 호텔 가서 아, 이렇게 럭셔리하게 뭐 좀 먹는 이런 게 좀 이제 그 소비 양극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경험을 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SNS의 효과이기도 한데 이렇게 아낀 돈으로 한번 나를 위해서 플렉스 한번 해보겠어. 근데 호텔이라는 공간이 주는 뭔가 럭셔리함과 거기에 이제 난 이런 것도 먹어 이러면서 이제 SNS 올리면서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게 합쳐져서 뭐 줄 서서 기다려야 한다고 하던데 호텔에 이 비싼 빙수를 먹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약간 소비 트렌드의 양극화가 그러니까 개인한테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정연희님이 미쳤어. 약간 요거 왜 이렇게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지? 네, 그리고 윤인희님이 호텔에서 7만 원 정도 하는 망고 빙수 팔던데요. 손 떨려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호텔들의 어떤 마케팅 수단이기도 한 거예요.
서로 우후죽순 더 뭐 비싼 네, 거 예. 아니면은 더 좀 화려한 거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소재 이런 것들로 사실 좀 많이 하는 게 있고 사실 그래서 이 망고빙수 같은 경우도 최초로 냈던 호텔이 있고 누가 뒤에서 따라 만드니까 우리 걸 따라했다라고 하면서 막 사실은 조금 뭐 마찰이 생긴 경우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가격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마케팅의 포인트가 되고 사람들이 또 그걸 주목을 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또 이 체험을 중시하는 문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거에 약간 이끌려가고 실제 소비를 그쵸. 하니까 사실 뭐 그 호텔 입장에서는 뭐 장사를 하는 거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그 호텔을 직접 경영하시는 분한테 이야기 들은 건데 실제로 더 유명한 호텔에서 디저트 전문 셰프를 또 영입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람들한테 마케팅하는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딸기 빙수를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사 먹느냐 비싼 돈 주고도 사진 찍었을 때 제일 예쁘게 나온다는 거예요. 빨간색이잖아요. 색감이. 실제로 그 에스모 호텔은 애플망고 빙수 전담 조리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담 사실 조리사. 2011년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애플망고 빙수가 처음에는 제주 S 호텔에서 그 지역의 그 망고를 재배한 농가의 판로를 개척해주기 위해서 이제 시작했던 건데 2011년에 그걸 이제 서울에 있는 S 뭐 호텔에서도 팔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격이 29,000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이제 쌌던 건데 그게 이제 뭔가 이런 마케팅 포인트가 되면서 가격은 계속 오르고 근데 또 호텔들의 해명은 원가가 그렇게 싸지 않다. 예. 절반 이상은 된다. 왜냐하면 애플망고 가격이 엄청 비싸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셔벳이라든가 또 인건비 그리고 호텔이란 그러니까 공간 사용 비용까지 그렇죠. 하면 그게 다 원가에 들어가는 예, 거죠. 원가 비중이 절반 넘는다고 해명은 하더라고요. 근데 또 고물가 시대 또 내수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 우리가 많이들 체감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도 이런 시대의 흐름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또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또 고민이 되실 텐데 저희가 창업 트렌드 시간이라든지 또 저희가 트렌드 팔로우 시간이라든지 MZ세대도 배우고 자영업자로서도 배우고 다양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또 꾸준히 들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요즘 그 대박 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그 원작이 웹툰이다. 원작이 웹소설이었다라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이 IP라고 하죠. 지식재산권 혹은 지적재산권 이런 걸 가져다가 약간 변형을 해서 재가공을 해서 또 창출을 해내는 건데요. 관련된 직업도 뜨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직업의 세계 한경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IP라는 개념부터 좀 알려주세요. IP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영화나 뭐 웹툰, 소설, 동화 같은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IP를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요즘 들어서는 이제 콘텐츠 그리고 IP를 혼용해서 쓰거나 헷갈려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정리를 해보면 영화나 웹툰처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인기를 얻거나 네. 많은 사람들이 좀 보는 이런 이제 팬덤이 형성되는 자체를 I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지식재산으로 인식이 된다는 건 대다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인식하고 좋아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서은비 님이 어제 웹툰 얘기 듣고 뭐 하나 보기 시작했다가 새벽 2시에 잤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창작물들 이런 게 또 산업화가 되어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근데 이번에 만난 그 직업이 IP 비즈니스 디렉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또 생긴 지 얼마 안 된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소하기도 보면 하고요. 뭐 산업이 좀 바뀌면서 창직이 된 케이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네.
우리말로 풀면 뭐 이 이야기 중개자? 이야기 중개자? 네. 근데 이거를 또 지식 재산으로 뭔가 관리하고 더 크게 또 키워나가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이 직업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IP를 관리하는 역할도 하지만 네. 숨어 있는 그리고 또는 뭐 유명하지 않은 콘텐츠를 발굴해서 IP를 확장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아하. 아예 없던 콘텐츠를 만들어서 뭐 영화나 게임 같은 분야에 제안하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뭐 어떤 세계관이나 이야기의 줄거리를 만들어서 뭐 웹툰이나 아니면 게임사 그리고 아이돌 제작사에 제안하는 역할도 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이 콘텐츠 기획부터 판매까지 총괄을 하고 그리고 창작자 그리고 사업자의 이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보고 있는 게 웹툰을 드라마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281님이 선지엽고 튀어도 원작이 웹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제목 보고 무슨 뭐 드라마 제목이 이래 있었는데 주인공 이름이 천재였다고. 네. 그러면 이 웹툰을 이렇게 드라마로 만든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돼요? 우선 이 드라마로 만들 웹툰을 골라야 되잖아요. 이 회사를 제가 가보니까 재밌는 게 국내 약 한 3,000개의 웹툰 작품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었어요. 뭐 스토리 전개부터 시대 배경, 장르, 등장인물, 뭐 캐릭터 분석, 그리고 타깃 연령층, 뭐 결말 스토리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항목을 나눠서 5점 만점으로 뭐 거의 뭐 족보같이 정리해둔 표인데 이 중에서 뭐 투자사나 또는 뭐 제작사가 원하는 그리고 관심 있어하는 작품을 제안하는 건데요. 반대로 스토리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런 투자사나 제작사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 이 스토리 팀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 팀에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아하. 이게 이미 웹툰으로 한번 성공한 거는 그 흥행성을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 참 독창성을 갖기가 어려운데 웹툰에서는 또 기발한 것들 많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웹툰이나 웹소설을 먼저 만든 원작자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존의 원작자랑도 같이 협업을 하나요? 그렇죠. 이제 IP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작품, 이 계약을 한 이 작품의 작가와 협업을 하기도 하고요. 네. 보통 이제 스토리를 정리해주는 작가들이 이 회사에 상주를 하기도 하는데 왜 우리도 가끔씩 이제 뭐 영화나 웹툰을 보면서 요거를 좀 드라마로 만들면 좋겠다. 아니면 뭐 게임으로 좀 바꾸면 굉장히 대박 나겠는데 네네.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요 작품들을 이제 전환을 하기 전에 스토리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이 스토리를 굉장히 좀 뭐 밀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좀 살을 좀 붙이거나 뺄 때 이런 작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돋보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대박 칠 것 같은 작품을 먼저 또 선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알아봐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직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이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하는데 이게 장르별로 있습니다. 웹툰도 있고 뭐 게임, 요즘에는 뭐 OTT 드라마 같은 작품을 굉장히 세세하게 분석을 해놨고요. 이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트렌드 그리고 시장성인데 요즘 트렌드에 맞는 IP인지 컨텐츠인지 그리고 돈이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시장성이 있는지를 이 IP 비즈니스 디렉터의 이 매의 눈으로 캐치해서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웹소설로는 흥행을 했지만 이게 영화로도 잘 될 것인가는 또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 돈이 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판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과연 거기에는 계약금이 또 얼마나 들어가고 누가 또 얼마를 받게 되는가? 이 통상적인 조건이 있을까요? 그렇죠. 보통 이제 2차 판권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계약도 들어보니까 입맛에 따라 좀 맞출 수 있었어요. 보통 이제 그 고객사, 클라이언트에서 원하는 기준마다 계약 조건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아이돌 뭐 기획사에서 요번에 데뷔를 하는데 이 세계관이 필요하다. 세계관. 그렇죠. 이 세계관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도 있고 보통 이제 시놉시스 정도 줄거리 정도만 요약해서 요청하는 것도 있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 스토리를 원하는 게임사도 있어서 이분 표현으로는 맞춤 정장 가게에 왜 고객이 원하면 다 맞춰주잖아요. 예. 이 맞춤을 제작해주는 형태로 컨텐츠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
콘텐츠도 맞춤형으로 이제 가능하다. 네. 하나 덧붙이면 예. 보통 이제 프로젝트당 이 계약이 중요하잖아요. 계약금이. 네, 근데 보통 한 5억에서 10억 정도 하고 아, 계약금이요? 그렇죠. 어. 이 프로젝트를 전체 진행하는 네네네. 금액이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버짓이고 그리고 한 건당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생긴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IP 비즈니스 디렉터. 대부분 그러면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이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제가 만난 분은 이제 게임 업계에 오래 있다가 예. 이런 분야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창업을 한 케이스였는데 공동 창업한 분도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에 이 총 예술 감독을 맡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작품을 하신 분이었고 구성원들을 좀 살펴보니까 뭐 네이버나 CJ 같은 이 컨텐츠를 다루는 기업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좀 특이한 건 뭐 타방송이지만 영재 발굴단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네네. 굉장히 어렸을 때 주목받았던 이 세밀화 천재로 나온 분이 있었습니다. 세밀화. 그림을 세밀하게 그리는. 그렇죠. 네네네. 그분도 이 회사의 스토리팀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 창작물이 성공할지를 알아보는 안목이 진짜 중요할 것 같고요. IP 비즈니스 디렉터. 이런 직업은 어떤 사람들한테 적합할까요? 이 직업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아직 네. 구체적인 조건이 막 명확하게 잡혀 있지는 않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재밌다, 재미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수정 보완을 하면 다른 영역에서 흥행할 수 있을지, IP로 확장할 수 있을지 이 시장성을 분석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이거 재밌어요. 이거 영화로 만들면 대박이겠네요. 이 차원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직업의 전망은 어떨까요 앞으로? 전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가 2022년 기준으로 약 2조 6천억 달러였는데 네. 뭐 환산을 하면 3,600조 정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도 한 18조 원 정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K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IP 비즈니스 디렉터가 해야 될 역할이 갈수록 좀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업에서는 많지 않은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전은 뭐 밝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밤에 첫 거래를 미국에서 시작한 네이버 웹툰. 그렇죠. 네이버 웹툰 미국에 상장을 했는데 기업 가치가 이제 4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뜨는 산업입니다. 신기하네요. 몰랐던 직업도 항상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곽재식 작가와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이거 없이 정말 살 수가 없죠. 플라스틱. 근데 또 너무 많아서 이것도 또 문제가 되고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또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시죠.